챕터 3.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요즘 우리는 성공을 청교도들이 구원을 바라보던 방식과 비슷하게 본다. 행운이나 은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분투로 얻은 성과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이다. 자유. 힘써 일함으로써 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유와 당당한 자격을 한껏 강조한다. 내가 많은 세속적 재화, 소득과 재산, 권력과 명예를 손에 넣는데 스스로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취득의 자격이 있을 것이다. 성공은 미덕의 증표다. 나의 부유함은 나의 몫이다. 이런 식의 사고는 힘을 내게 해준다. 스스로가 자기 운명의 책임자이며 통제 불능의 힘에 몰려가는 희생자가 아니라고 여기도록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두운 면도 있다. 우리 자신을 자수성가하고 자기 충족적인 존재로 여길수록 우리보다 운이 덜 좋았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힘들어진다. 내 성공이 순전히 내 덕이라면 그들의 실패도 순전히 그들 탓이 아니겠는가. 이 논리는 능력주의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논리로 가능하다. 우리 운명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챙길 필요를 느끼기 힘들다. 지난 40년간 능력주의적 가정은 민주사회의 공적 삶에 한층 더 파고들었다. 심지어 불평등이 거침없이 확산되는데도 공적 문화는 우리 각자 알아서 운명을 책임져라. 스스로 초래한 운명을 받아들여라 는 식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는 마치 세계화의 승자들이 스스로에게 또 다른 모두에게 납득시키려는 말처럼 들린다. 말하자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과 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그럴만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그들에게 맞는 땅으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불공정한 장애물을 치워야 할 것이다. 주류 중도파와 중도 좌파 정당들 사이에서 최근 수십 년간 벌어진 정치 논쟁은 주로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저마다의 노력과 재능으로 사회적 상승을 실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고된 노력과 정당한 자격. 나는 능력주의 정서가 점점 짙어지고 있음을 나의 학생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1980년대부터 하버드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쳐온 나는 때때로 학생들에게 해가 지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이 바뀐 건 없는지 묻곤 한다. 보통은 그런 질문에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 교실에서 내가 가르치는 주제, 정의론, 시정과 도덕, 신기술의 윤리학 아래 논쟁을 벌여보면 학생들의 도덕 및 정치관은 매우 다양했다. 그런 가운데 크게 의견이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예외가 하나 있었다. 199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상으로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덕이며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따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능력주의적 신념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먼저 나는 이 현상이 학생들의 성장 연령대가 로널드 레이건 시대이고 따라서 당시 유행한 개인주의 철학에 물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학생들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적이지 않았다. 능력주의적 직관은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 직관이란 대학 입장에서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과 관련된 토론에서 특히 강하게 불거졌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이든 반대하는 학생이든 나는 죽어라 노력해서 하버드에 왔으며 따라서 나의 지위는 능력으로 정당화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들이 운이나 기타의 통제 불가능 요인으로 입학한 게 아니냐는 말에는 거센 반발이 있었다. 쉽게 들어가기 힘든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 능력주의 정서가 팽배해지는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스탠포드대는 지원자 가운데 거의 3분의 1을 입학시키고 있었다. 1980년대 초에는 하버드와 스탠포드가 5분의 1을 입학시켰다. 그러나 2019년에 이 두 명문대는 20분의 1도 입학시키지 않았다.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명문대, 그들의 부모가 입학을 열망하는 대학들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은 가혹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고급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빡빡한 스케줄과 막대한 과제물, 심리적 부담, 사설 입시 컨설턴트와 SAT 과외교사, 체육 특기를 비롯한 특별활동 강사들의 훈육, 그리고 인턴 이수와 해외 봉사 점수 따기 등등 목표 대학의 입학 담당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온갖 노력들. 이 모든 것이 자기 아이들에게 최선을 선물하려는 극성 부모들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와 힘겨운 노력을 겪은 뒤에 얻는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라면 성공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라고 여겨지지 않기란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공공봉사나 그 밖의 선행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그들을 철저한 능력주의자로 만들었다. 과거 청교도 선배들처럼 그들은 성공이 노력의 산물이라고 믿는다. 내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능력주의 정서를 느낀 것은 미국에서만이 아니다. 2012년 나는 중국의 남동쪽 해안 지역에 있는 샤먼대에서 강연을 했다. 강연 주제는 시장 경제에 대한 도덕적 제한이었다. 최근에 신문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느라 자기 신장을 판 중국 10대 학생 기사를 읽었던 나는 학생들에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뒤이은 토론에서 많은 학생들은 자유지상주의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 10대 학생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자기 신장을 팔기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입장에 반대한 일부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의 신장을 사서 부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은 내게 비공식적으로 답을 주었다. 부를 이룩한 사람은 그만한 능력을 입증한 것이며 따라서 생명을 연장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후한무치한 능력주의 사고의 응용에 깜짝 놀랐다. 돌이켜보면 이런 주장이나 개인의 건강과 부가 신의 은총의 증표라고 하는 번영복음 신앙이나 도덕적으로 동색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내게 그런 답을 들려준 중국 학생은 아마도 청교도 사상이나 섭리론 전통과는 무관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그의 학우들은 중국이 시장 경제로 전환할 때 자라났다. 부유한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중국 방문 때 만났던 학생들의 도덕적 직관, 또한 지난 수십 여년간 다수의 중국 대학에서 배양된 도덕적 직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대학생들은 우리 하버드대 학생들처럼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은 사람들이며 그 경쟁의 배경에는 치열한 시장사회의 경쟁이 있다. 우리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에는 저항하는 한편 우리는 스스로 성공했고 따라서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재능에 대해 사회체제가 부여하는 보상이 아무리 크든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에는 환호하는 일은 놀랍지 않다. 시장과 능력.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덩샤오핑이 중국 시장 개혁을 시작했을 때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은 사회가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이 시장 신앙의 시대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 가치와 행동 방식이 부흥하도록 길을 열었다. 물론 시장이 반드시 능력주의적 가정에 기댈 필요는 없다.
시장에 대한 가장 친숙한 논증은 효용성과 자유에 대한 것이다. 효용성 담론이란 시장이 GDP를 늘리고 일반적 복지를 극대화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 담론이란 시장이 교환하는 재화의 가치를 두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의 시장 승리주의는 제3의 담론, 즉 능력주의 담론을 촉발했다.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 위에서 움직인다는 전제 아래 시장은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준다고 여겨졌다. 모두가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지려는 이상 시장에서 결과는 능력주의적 보상을 받을 만했다. 능력주의 윤리는 때때로 대처와 레이건의 자유시장 보수주의에도 슬쩍 손을 얹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을 이어 집권한 중도 좌파 정권에서 활짝 피어났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도 좌파의 정치론이 갖는 특성 때문이었다. 토니 블레어나 빌 클린턴 같은 정치인들은 대처와 레이건이 말하는 시장 신앙의 기본 전제를 문제 삼는 대신 받아들였으며 다만 그 거친 부분을 슬슬 다듬기만 했다. 그들은 시장 메커니즘이 공적 선을 이루는 기본 수단이라는 레이건 대처식 사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해야 함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 인종이나 계층, 종교, 민족, 성별이나 성적 지향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은 시장이 내려준 보상을 누리며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중도 좌파 진보주의자들에게 기회의 평등은 단지 차별을 없애는 일 이상을 필요로 했다.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줄 교육, 보건, 보육 등 여러 서비스 역시 동등해질 필요가 있었다. 이로써 다시 중도 좌파이면서 시장 친화적 자유주의인 담론이 1990년대에서 2016년까지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한다. 이는 시장 사회에만 맞을 뿐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그 저변에 깔린 원칙들을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 원칙이란 공정성과 생산성이었다. 차별을 없애고 기회를 늘리는 일은 시장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고 더 많은 재능이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빌 클린턴은 종종 공정성 담론 밑에 생산성 담론을 깔고 말하곤 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생산성을 넘어 진보주의자들은 제3의 담론도 내놓았다. 그것은 시장에 더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담론이었다. 즉, 사람들이 오직 노력과 재능으로만 시장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능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서열화를 이루리라는 것이었다. 기회가 진실로 평등한 사회에서 시장은 개개인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몫을 제공할 것이다. 지난 40여 년간 능력과 타당한 자격에 대한 담론은 공적 담론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이런 능력주의로의 전환이 갖는 일부 측면은 그 부정적인 성격을 드러내준다. 이 측면이란 첫째, 책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복지국가 개념의 의문을 제기하고 관련 리스크 부담을 정부와 기업에서 개인으로 옮기려는 태도다. 둘째 측면은 더 야심적이다. 이는 사회적 상승에 대한 언어적 포장이라 불릴 만한 표현들에서 나타난다. 열심히 일하고 규칙대로 행동하면 누구나 자기 재능과 희망이 허용하는 한 사회적 상승을 할 수 있으리라는 약속 말이다. 개인 책임의 담론과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지난 수십 년간 정치 논쟁에 불을 붙인 주역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격을 초래했다. 자기 책임의 담론. 1980년대와 1990년대 사회적 책임은 개인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담론은
복지국가 관련 논쟁에서 두드러졌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은 연대와 관련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 시민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빚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한쪽에는 더 강력한 연대를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보다 제한적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복지국가 관련 논쟁의 중점은 연대보다는 불우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우함에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로 옮아갔다. 한쪽에서는 개인 책임을 더 강하게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그보다 덜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여겼다. 개인 책임을 확대해서 보는 관점은 능력주의 가정이 먹히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 삶에 대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크면 클수록 우리 삶의 결과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하할 소지 또한 커진다. 복지국가에 대한 레이건 대처식 비판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복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공동체는 단지 자기 책임이라 할 수 없는 불운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 힘겨워하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레이건은 언젠가의 연두 교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복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구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 라는 문구는 그 배경 사상을 잘 보여준다. 마치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그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 힘겨워하는 사람에게만 공동체의 도움을 주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개인 책임론이 그렇듯 여기에도 역시 가혹한 면이 있다. 상황에 따른 희생자이기에 우리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런 공경을 초래한 자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논란이 있지만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통령 가운데 그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 라는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은 켈빈 클루지 그리고 허버트 후보였다. 이는 철저히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었다. 누군가가 가난하거나 병들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며 정부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 도중에 사용된 표현이었다. 프랭클린 루스펠트도 이 표현을 가끔 썼다. 하지만 그의 경우 대공황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에게 스스로의 잘못으로 그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도중에 언급된 것이었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려고 했던 로널드 레이건은 이 문구를 그의 어떤 선임 대통령들보다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그 후임인 두 사람의 민주당 대통령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는 레이건보다 2배나 많이 사용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레이건처럼 은연중에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가난한 사람과 그럴 자격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구분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정부 보조를 받을 만했다. 다만 불우해서 가난해진 사람은 자격이 없었다. 1992년 클린턴은 대통령 공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를 끝내겠다는 언급을 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그는 자기 책임의 담론을 사회적 상승의 담론과 연결지었다. 그리하여 능력주의의 가혹한 면과 야심적인 면을 함께 촉진했다. 우리는 미국이 최선을 다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모두에게 그에 따른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나 서로에게 아무 근거 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나쁜 버릇을 없앨 때입니다. 자기 책임의 담론과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이처럼 공통 요소가 있다. 둘 다 자립과 자수성가의 이상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자기 책임이란 복지를 기피하고 일자리를 갖는 것이었다. 기회란
교육과 훈련을 받아 노동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기회가 평등하다면 누구나 각자의 노력과 재능에 따라 사회적 상승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능력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클링턴은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미국 시민에게 주어진 과제, 즉 신이 부여한 재능과 스스로의 결의에 따라 최대한 사회적 상승을 성취하는 것. 이는 단순히 권리가 아닙니다. 숭고한 책임입니다. 기회와 책임,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클링턴은 복지가 그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 어려운 형편인 사람에게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레이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클링턴은 정부의 역할은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1996년 그는 동료 민주당원들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며 개인의 책임 원칙을 요구하는 복지제도 개혁법을 서명했다. 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줄 것,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지 수혜 기간을 일정하게 한정할 것을 내용으로 했다.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변화와 그것이 갖는 능력주의적 함의는 대서양을 가로질렀다. 클린턴이 개인 책임의 강조를 내세우는 복지제도 개혁법을 승인했을 때 곧 영국 수상이 될 예정이던 토니 블레어는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복지의 틀을 짜야 합니다. 기회와 책임이 함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블레어는 자신의 정치는 능력주의 정신을 지향하고 있음을 저서를 통해 확실히 밝혔다. 새로운 노동당은 능력주의를 당의 노선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은 태생이나 특권에 따른 특혜가 아닌 스스로의 재능에 의해 사회적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몇 년 뒤 독일에서는 게르하르트 슈레더 수상이 비슷한 말을 하며 복지제도 개혁을 지지했다. 이런 수단으로 우리는 우리의 복지 국가를 세계화 폭풍에 맞설 수 있도록 개조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점에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개인 책임도 늘려야 하며 우리 자녀가 얻을 기회를 위한 공동의 책임도 늘려야 합니다. 사회 정책적으로 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회를 잡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자기 책임의 담론은 이제 하도 익숙해져서 지난 수십 년간 그것이 띄었던 의미와 여기에 연결된 능력주의적 성공론을 간과하기 쉽다. 정치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책임에 대해 거론해왔고 전형적으로는 시민 개인이 그 나라의 동료 시민들에게 갖는 책임을 들먹였다. 그러나 야스차 뭉크의 지적처럼 이제 책임이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이자 그렇게 못할 경우 겪게 될 고난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이제 책임을 면해줄 방파제로서 충분하지 않으며 전보다 더욱 개인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닌 운이 나쁜 탓에 공경에 놓인 사람들에게만 복지수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대표적인 각자 능력대로 대접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사회적 상승의 담론 역시 새로운 형태를 취하다 보니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평등한 기회와 사회적 성향 이동 보장이라는 이상은 오래전부터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였다. 그 밖의 나라에서도 그런 이상은 추구되어 왔다.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출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거의 쾌쾌묵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익숙하다. 즉, 거의 의의가 없는 담론이다. 주류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이 담론을 들먹인다. 그리고 누구의 비판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구호가 꽤나 최근에 나온 것임을 알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정치 담론장에서 그것이 두드러진 지는 겨우 40년을 넘지 않는다. 로널드 레이건은 이 구호를 정치 담론으로 뚜렷이 제기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다. 백악관 브리핑 도중 그는 행정부의 흑인 구성원을 언급하면서 능력과 사회적 상승의 연관성을 명백히 짚었다. 모든 미국인은 개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노력에 허용하는 한도까지 뻗어갈 수 있어야 마땅하다. 레이건에게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단지 차별을 극복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이를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었는데 가령 감세 논쟁에서 그랬다. 감세는 모든 미국인이 각자의 노력, 기술, 상상, 창조성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장애물을 없애줄 것이다. 빌 클린턴은 레이건의 구호를 받아들이고 자주 써먹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갖는다는 아메리칸 드림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상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며 행동한다면 신이 주신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뻗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의 사회적 상승 담론은 양당제의 틀에서 너끈히 자리 잡았다. 공화당의 조지 부시, 존 맥케인, 마코 루비오는 모두 이를 열렬히 주장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처럼 이 담론에 애착을 가진 미국 대통령은 달리 없었다. 그가 이를 언급한 횟수는 그 이전의 대통령이 언급한 횟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그의 대통령 임기의 핵심 테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고등교육 문제에 있어 오바마는 백악관의 교육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명석하고 동기부여가 잘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재능이 그리고 그들의 직업윤리와 꿈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을 사회적 상승의 기본 수단으로 여겼다. 이제 한 국가로서 우리는 평등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성공에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누구든 무엇을 좋아하든 어디 출신이든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줄 수 있는 근본적 약속입니다. 어디서 출발했는지가 어디에 닿을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기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오바마는 영부인 미셸을 예로 들었다. 그녀는 노동자 집안에서 자랐으나 프린스턴대와 하버드 로스쿨에 다녔고 그래서 사회적 상승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미셸과 그녀의 오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꿈의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오바마의 신념을 뒷받침했다. 미국을 그토록 특별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미국인을 이토록 독특하게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계약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든 어디서 온 사람이든 성씨가 뭐든 어떤 실패를 겪었든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책임을 다하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의 사회적 상승 담론은 레이건과 클린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능력주의를 지향했다. 비차별을 강조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주장하고 개인이 각자 책임을 지라고 시민들에게 훈계했다. 따라서 여기서 사회적 상승 담론과 능력주의 윤리가 한데 엮인다. 기회가 정말로 평등하다면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허용하는 한도까지 출세할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 자신이 일궈낸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 사회적 상승의 담론이 뚜렷해짐에 따라 능력과 정당한 자격에 대한 사회적 거론도 많아졌다. 미국인이라면 1970년에서 1980년대 내내 어디서나 보고 들을 수 있던 맥도날드의 광고가 있다. 맞벌이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은 오늘 쉴 자격이 있어요 라고 하는 광고다.
책과 신문의 경우를 보자. 책에서 어떤 단어나 구절이 쓰인 빈도를 찾아내는 구글 N그램에 따르면 자격이 있다는 말의 쓰임은 1970년대에서 2008년 사이 3배로 늘었다. 뉴욕타임스에서 자격이 있다란 말은 로널드 레이건이 취임했던 해에 비해 2018년도에 4배 많이 사용되었다. 일부 자격 담론은 노골적으로 능력주의 사고와 닿아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뉴욕타임스의 기사 하나를 보면 동기부여 녹음 테이프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인다. 파도 소리를 배경음으로 체면을 거는 듯한 메시지를 중얼거리는 녹음 테이프인데 가령 이런 메시지다. 난 아빠보다 더 잘날 자격이 있어.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목표를 이룰 자격이 있어.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러나 자격 담론이 대중문화에 녹아들면서 그 내용은 더 고무적이면서 무조건 성공을 약속하는 형태가 되었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요리 레시피 기사 제목에서 드러나듯 말이다. 여러분은 더 많은 치킨을 만들 자격이 있어요. 능력과 자격 담론이 일상생활에서 두드러지고 있을 때 철학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1960년에서 1970년대에 영미권 주요 철학자들은 능력주의를 배격했다. 시장에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성, 가령 그의 재능에 대한 수요나 그 재능의 희귀성 정도에 따르기 마련이라는 근거여서였다. 그러나 1980년에서 1990년대가 되자 영향력 있는 철학자 집단, 당시 정치계를 풍미하던 자기 책임의 담론을 반영하는 집단이 다시 능력주의를 들고 나왔다. 행운 평등주의자라 불렸던 그들은 사회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의무를 따질 때 자신의 불운에 책임져야 할 사람과 단지 운이 없었던 사람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의 공경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능력과 자격 담론이 사회적 상승의 담론과 짝을 이루었다. 1960년에서 1970년대 미국 대통령들은 자격 운운하면서 청중들을 자극하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케네디는 자격이 있다는 말 자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레이건 때부터 바뀌었다. 그는 자격이 있다는 말을 그의 전임자들이 쓴 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썼다. 가령 1983년에 있었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만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시기와 분노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믿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맙소사,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보상을 받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노력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레이건 이후 자격이 있다는 말은 당파를 불문하고 대통령들의 상투적 문구가 되었다. 클린턴은 이 말을 레이건보다 2배 더 썼다. 오바마는 3배였다. 그 맥락은 일상적인 언급에서부터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두루 걸쳐 있었다. 클린턴은 국방부 산하센터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한 도시에서 연설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오바마는 도매 상점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이상 그에 마땅한 급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하이오의 개방 대학에서 연설할 때 오바마는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옹호하며 말했다. 여러분은 좀 쉴 자격이 있습니다.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영국에서는 1990년대 토니 블레어에 의해 제창된 능력주의 신념이 계속 영국 정치를 휘어잡았다. 심지어 블랙시트 국민투표 뒤에도 말이다.
2010년 수상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테레사 메이는 영국을 진정으로 능력주의화하는 비전을 내세우면서 보통 사람들, 노동계급을 그 주인공이라 했다. 그녀는 그들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가 제시한 더 나은 조건이란 바로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다. 저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능력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특권이 아닌 능력에 따라 위로 올라설 수 있는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재능과 노력만이 중요하며 태어난 집안이 어떤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악센트의 영어를 쓰든지 전혀 상관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회적 상승과 자격에 대한 그들의 담론이 어떻든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능력주의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바마는 예외였다. 가령 그는 ESPN의 스포츠 해설자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스포츠에 끌리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진정으로 능력주의적인 몇 안 되는 경우기 때문이겠죠. 여기엔 대충 어떻게든 된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지든 누가 잘하고 못하든 모두 철저한 기준에 따라 판명됩니다. 라고 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사회적 상승과 자격에 관한 담론을 끊임없이 거론했다. 우리의 유세는 근본적 신념을 재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를 사랑하든 아무 상관없이 노력과 꿈이 허용하는 한 나아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선되면 여러분이 얻을 자격이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느 선거운동 집회에서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다. 저는 참된 능력주의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평등의 진절머리가 납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면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퓰리즘의 반격. 힐러리 클린턴의 불운이랄까? 사회적 상승에 관한 담론은 2016년 그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그녀를 누른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사회적 상승에 대한 이야기나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재능과 노력의 허용하는 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트럼프는 유세 기간 중 이 구호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런 이야기를 일절 안 했다. 대신 그는 승자 패자에 대한 거친 발언을 내놓았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위대함의 비전은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활발한 공적 담론을 일으켰던 능력주의적 기획과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 능력주의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감이 트럼프 당선과 그해 초 영국에서 예상을 깨고 이루어진 브렉시트 표결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 선거는 복합적 이벤트이므로 모든 일이 투표자의 표를 이끌어냈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트럼프와 브렉시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표를 던진 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은 사회적 상승에 대한 약속보다는 국민주권 원칙의 재확인, 국가 정책성과 국가적 자존심 등이 강조에 동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 주도적 세계화를 환영하면서 그 이익 대부분을 챙기고 노동자들을 외국 노동자들과 경쟁에 내몬 장본인들, 동료 시민들보다는 세계 각지의 엘리트들과 더 가까워 보이는 능력주의 엘리트 전문가, 전문 직업인 계층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기존 질서에 대한 포퓰리즘적 증오가 꼭 능력주의적 오만에만 맞춰진 것은 아니었다. 외국인 혐오증, 인종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적대감 등도 한몫했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반격에 있어 적어도 일부는 능력주의 위계질서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자들이
그들보다 덜 성공한 자들을 깔보고 있다는 인식에서 촉발되었다. 이런 포퓰리스트들의 불만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능력주의 엘리트들은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재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조문을 외워댔다. 그들은 바닥에 묶여있는 사람들 또는 물밑으로 가라앉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사정을 챙기지 못했다.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그런 이들에게 있어 약속이라기보다는 조롱이었다. 이것이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능력주의 주문을 듣고 느낀 것일 수 있다. 그들에게 사회적 상승 담론은 신이 나기보다는 성이 나는 말장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능력주의 신념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능력주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건 능력주의가 이전까지의 같은 식으로 작동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것이 성취에 대한 장벽을 부수는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개입이 인종, 민족적 소수 우대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능력주의가 보강되기는커녕 파괴될 것이라 여겼다. 그들은 힘들게 일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는 선에서 자신들에게 가해진 시장의 가혹한 판결을 감내했으며 도덕적 심리적으로 그 판결 결과를 지키려 했다. 2016년 대선 뒤 시행된 어느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자들에게 지금의 미국이 얼마나 능력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가령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는 공평하고 공정하다. 경제적 상승의 기회는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상 모두에게 열려 있다. 우리 사회는 백인 미국인과 인종, 민족적 소수 미국인들이 동등한 성공 기회를 갖는 수준에 이르렀다 등의 명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부유한 응답자들이 부유한 경제적 조건의 응답자들보다 이런 명제들에 더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그러나 계층에 상관없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비지지자들에 비해 이런 명제들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진보파의 사회적 상승 담론에 짜증을 냈는데 그것은 그들의 능력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다만 그것이 기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귀결되리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었다. 그들은 그런 담론의 원칙에는 공감했고 각자의 능력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에 동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능력주의의 폭정은 사회적 상승의 담론이 그 이상의 것들에서 비롯된다. 이는 여러 가지의 태도와 상황을 포괄한다. 그런 많은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능력주의를 유해하게 만든다. 첫째, 노골적인 불평등이 이어지고 사회적 이동성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는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책임자이며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메시지가 사회적 연대를 약화하며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다. 두 번째, 대학 학위가 그럴듯한 일자리를 얻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주장은 학력주의 편견을 조성하며 그로써 노동의 명예를 줄이고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의 위신을 떨어뜨린다. 셋째,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은 고도의 교육을 받고 가치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손에 맡길 때 가장 잘 풀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일부 시민의 정치 권력을 거세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과연 하면 된다가 맞나? 정치인들이 제대로 먹히지도 않는 공허한 말을 지겹도록 반복할 때는 그것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는 심증이 가게 마련이다. 바로 사회적 상승 담론이 여기에 들어맞는다. 불평등이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을 때 이러한 담론이 가장 구역질나게 들렸음은 우연이 아니다. 가장 부유한 1%가 전체 인구의 50%보다 더 많이 벌고 있으며 중위층의 소득이 40년 동안 주고 제자리 걸음만 한 상황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빈말로 들리지 않을 리 있겠는가?
이러한 빈말은 두 종류의 불만을 낳았다. 하나는 체제가 능력주의적 약속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불만으로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일한 사람도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빚어졌다. 또 다른 불만은 능력주의적 약속이 이미 지켜졌고 자신들은 볼장 다 봤다는 절망에서 우러났다. 후자가 더욱 사기를 떨어뜨리는 불만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뒤처졌으며 그 잘못은 순전히 자신들에게 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미국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자기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국제공공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 77%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믿는다. 독일인의 경우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대답했다. 앞서가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란 질문에 미국인들 대다수 73%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셈이다. 독일에서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공의 최대 요인으로 꼽았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에서 의례 그렇듯 응답 성향은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 라는 질문에 미국인들은 일과 성공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했을 때보다는 노력의 중요성을 덜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자가 부자인 까닭은 남보다 열심히 일해서일까? 살다 보니 운이 좋아서일까? 라는 질문에서는 미국인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 라는 질문에는 다수의 미국인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 탓이라고 대답했다. 겨우 10명 중 3명이 노력 부족을 가난의 원인으로 들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공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제자이며 앞날은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는 보다 범위가 큰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인은 다른 대부분의 국가 국민들보다 인간의 자수성가 능력을 더 많이 믿는다. 과반수의 미국인 57%가 인생 성공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말에 반대한다. 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포함한 타 국가 국민들 과반수는 성공이 자신의 통제 범위 밖의 변수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고 본다. 일과 자기 구제에 대한 이런 입장은 연대와 시민의 상호적 책임에 대한 입장에도 영향을 준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공하리라 믿어도 되고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탓해야 하는 게 옳다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것이야말로 능력주의의 혹독한 면이다. 오직 자기 외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말할 사람이 없다면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최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각자의 사회적 위치가 정당화된다. 부자는 부자 일만 해서 부자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장 잘 나가는 사회 구성원이 자기 이외의 요인, 가령 행운이나 신의 은총이나 공동체의 지원 덕분에 그 자리에 섰다면 그런 사람이 다른 이들의 운명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은 힘을 얻는다. 우리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굳건한 미국은 사회민주주의 유럽보다 덜 관대한 복지 국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자신의 삶이 자기 통제 밖의 변수에 더 많이 휘둘린다고 생각한다. 노력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면 정부는 일자리와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확인만 해주면 그만일 것이다. 미국의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정치인들은 현재 정책이 기회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느냐에 이견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도 그런 정책의 목표가 출발점이 어디든 모든 이에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달리 말해 그들은 사회적 이동성이 불평등의 해답이라고 본다. 따라서 상승에 성공한 사람은 그 결과를 오롯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노력과 근성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미국적 믿음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뒤 수십 년간 미국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거의 전부 90%는 부모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1980년대생은 겨우 절반이 부모보다 많이 벌어들인다. 사회적 상승에 대한 흔한 믿음에 반해 가난뱅이가 부자 되기도 훨씬 어렵다. 미국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상류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실 대부분이 중산층조차 되지 못한다. 사회적 상승에 대한 연구에선 보통 소득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한다. 그 가운데 가장 하층에서 태어난 사람은 겨우 4에서 7%만 최상층에 도달한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만이 중간층이나 그 이상까지 간다. 정확한 숫자는 연구 결과마다 다르지만 아메리칸 드림에서 찬미받는 자수성가한 부자의 삶을 실현한 미국인은 매우 드물다. 사실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미국에서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부나 가난에 대물린 현상은 독일, 스페인,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보다 미국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부모의 부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일이 거의 절반에 이르지만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에서는 그 절반 정도일 뿐이다. 밝혀진 대로라면 덴마크와 캐나다의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런 기준에서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이 아니라 코펜하겐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은 베이징에서도 살아 숨쉰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기사 하나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보여주었다. 내기를 건다고 가정해보자. 18살짜리 소년이 2명 있다. 한 사람은 중국에, 한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다. 둘 다 가난하며 장래 상황이 나아질 전망도 어둡다. 자, 둘 중 한 소년을 골라보자. 어느 쪽이 더 사회적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독자는 누구를 골랐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은 뻔했다. 어쨌든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서라면 누구든 열심히 일한다면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정답은 당황스럽다. 미국보다 중국이 개인의 생활 향상을 훨씬 빨리 성취해주고 있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중국의 예상을 뒤엎은 경제 발전을 생각하면 이런 결론이 그다지 놀랍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국에서는 부자와 빈자 모두 소득 수준을 개선했다. 그 사이에 미국은 소득 수준 개선이 대부분 상류층에 집중되었다. 1인당 국민 소득에서는 미국이 아직 중국을 훨씬 앞서고 있지만 오늘날 중국 젊은이들은 그 부모 세대보다 부유하다. 더 놀라운 점은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미국과 엇비슷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중국은 이제 미국보다 세대 간 이동성 정도가 높다. 이는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이 중국보다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내 학생들이 그 사실을 접했을 때 그들은 웅성거렸다. 대부분은 미국 예외주의를 마음속 깊이 믿고 있었으며 미국이야말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앞서갈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향성에 대한 믿음이 미국이 불평등에 대해 줄곡해온 대답이었다. 그래, 미국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소득 불평등이 클지도 몰라. 하지만
유럽처럼 계층 이동이 어려운 사회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평등의 의미가 덜하지. 누구든 태어날 때의 계층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으니 말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이 다른 많은 나라보다 더 불평등할 뿐 아니라 이동성도 덜하다는 사실을 알면 충격과 당황에 빠지게 된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이동성 지표를 애써 부정하며 나 때는 말이야 힘써 노력만 하면 이라는 식으로 개인 경험에 집착한다. 텍사스 출신의 어느 보수적인 대학생은 자기 경험상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학업에 충실하고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전에서 일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말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자기들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노력했다고 회상하면서도 다른 뒷받침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음도 인정했다. 내 학생들 중 일부는 이렇게 주장했다. 비록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해도 그 사실을 널리 퍼뜨리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다. 이러한 신화를 보호함으로써 사람들이 계속 재능과 노력이 허용한 한 상승할 수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메리칸 드림은 플라톤이 말한 고귀한 거짓말이 될 것이다. 즉, 사실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불평등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사회의 조화를 유지한다는 말이다. 플라톤의 경우 신이 각기 다른 금속으로 영혼을 만들어 사람을 창조했다는 신화는 철인 왕이 이끄는 수호자 계급이 나라를 다스릴 때 계급 구분을 정당화하기에 적당했다. 현대 미국의 경우 아무리 부자와 빈자 사이에 큰 격차가 있더라도 노력만 한다면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가 곧 그런 신화가 되는 셈이다. 내 학생들만 사회적 상승의 전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다. 연구자들이 미국과 유럽의 시민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각자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미국과 유럽의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실과 다른 대답을 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정반대로 틀렸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은 자국의 사회적 상승 가능성을 과대평가했고 유럽인들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보는 것과 믿는 것.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세계를 희망과 공포를 통해 바라본다. 언뜻 보면 사람들이 각자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사회적 이동성 경향에 대해 단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밌게도 세상 일에 대한 해석에는 잘못된 인식 역시 한몫한다는 게 진실이다. 미국보다 더 평등하고 사회적 이동성이 높은 나라에 사는 유럽인은 사회적 상승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며 미국인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왜 그럴까? 두 경우 모두 믿음과 신념이 인식을 왜곡했다. 개인 책임을 우선시하는 미국인의 강력한 성향과 불평등을 용인하려는 태도가 열심히 일하면 사회적 상승이 쉽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개인의 노력이 갖는 힘에 대한 유럽인들의 의심은 불평등을 참아내기 힘들게 했으며 그와 함께 사회적 상승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도록 했다. 이처럼 각자의 이상과 기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을 생각하면 능력주의적 약속이 얼마나 노동계급과 중산계급 유권자들의 사기를 꺾고 심지어 굴욕감까지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다. 장벽을 없애고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로잡고 교육 기회를 더 넓혀 일부 특권층이 아닌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한단 말인가. 교육 균등화, 직업 훈련, 아동 돌봄 등등 자유주의자들과 진보파의 정책들로 혜택을 보는 노동계급과 중산층은 사회적 상승 담론에 이끌려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다. 2016년 노동자들에 대한 세계화의 가혹한 부작용이 가시화되자 진보 엘리트들의 사회적 상승 담론은 더욱 엄격한 성격을 띠어갔다. 불평등이 중대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우리 운명의 책임자는 우리 자신이며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불평등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능력주의적 오만에 더욱 힘을 실었다. 세계화에 따른 이익을 긁어모은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그 과정에서 뒤떨어진 사람은 그래도 싸다는 믿음이 이로써 한결 굳건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자문 중 하나였던 레리 서머스는 딱 잘라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점 한 가지는 진실이 평등화와 역행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모르긴 몰라도 각자 어느 정도 대접받을 만큼 대접받기 마련인 상황에서 비롯됨에 있다. 어쩌면 사회적 상승 담론은 이렇게 옹호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이상적 목표로서 공정한 기회에 따른 경쟁을 제시할 따름이지 우리 현실을 풀이하는 주장은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 담론에서 능력의 비중은 지나치게 커진다. 결국 이상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은 이렇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사회적 상승 담론이 야심적이며 아직 달성되지 못한 저 너머를 약속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만을 축복하게 된다. 여기 미국에서는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호소력 강한 담론이 의리 그렇듯 야심과 축복을 하나로 뒤섞는다. 희망은 긍정하되 현실에서 그 희망을 이룬 자들에게 한정된 축복을 보내는 것이다. 오바마의 언급은 그런 점에서 되새길만 하다. 2012년 라디오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든 어디서 온 사람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재능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은 그들의 대통령이 앞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보다 평등하고 이동성 있는 나라를 제시했다기보다 현재 미국의 실제 상황을 묘사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일종의 찬사를 했다. 힘써 일하기만 하면 아무 특권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한 미국에 대하여. 그러나 그의 말은 찬사에서 야심으로 넘어갔다. 저는 오늘날 제가 받은 교육 기회로 미국 대통령이 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반드시 이루고자 싸우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누리는 한 저는 이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팩트에서 희망으로 넘어가고 다시 팩트로 넘어가는 이러한 경향은 말실수라거나 철학적 혼동 차원이 아니다. 사회적 상승 담론에 관한 정치적 측면이 특별히 불거져 나온 것이다. 희망과 팩트를 뒤섞는 이런 어법은 승리와 패배의 의미가 뭔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능력주의가 나아갈 이상에 대한 야심을 나타내면 패자는 시스템을 비난하게 된다. 그러나 능력주의가 좋아진 현실을 묘사한 것이라면 패배자는 스스로를 비난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최근 이러한 요구는 뭐 하다가 대학 학위도 못 받았느냐의 형태를 가장 많이 띈다. 능력주의적 오만의 가장 고약한 측면은 학력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